13월에 월급으로 불리는 소득공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그리고 연금저축의 허와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중 투자자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연말정산 준비 기간이라서 다들 바쁠 텐데 권 의원님은 문제 없으시죠? 예, 저는 네. 많은 사람들 만나서 지금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세전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가입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리고 세전연봉 8천만 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가입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돌려받게 되는 그 금액을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네. 혹시 어느 정도인지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인상이 굉장히 깊게 남아있는데요. 세전연봉이 4천만 원일 경우 연금저축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환급금이 약 30만 원, 사실 30만 원도 안 됐죠. 예. 그 정도 차이가 났고요. 또 세전연봉이 8천만 원일 경우에는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환급금이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또 말미에 네. 내후년부터는 그 세전연봉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을 했을 때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48만 원?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왜 그런가요? 그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대부분 다 많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본인 연봉에서 이제 소득공제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과세표준을 구해서 세금을 구하는 게 이제 소득공제 연말정산 과정이었는데 네. 세액공제는 반대로 먼저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네. 그 나온 세금에 대해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라는 것 낮추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가요? 사실상 네. 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많이 변하게 되면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상당히 많이 힘들어집니다. 지난번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그 외에 연금저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소득공제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후년부터는 다 세액공제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세전연봉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15%,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12%만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미 가입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기 전에 먼저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은행에서만 취급했던 연금저축 신탁, 두 번째로 보험회사에서만 취급했었던 연금저축 보험, 그리고 최근에 증권회사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연금저축 펀드. 판매하는 곳이 다 그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던지 간에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신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연금저축인데 이렇게 보험 상품과 펀드로 나눠져 있어요. 뭐가 다른가요? 연금저축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네. 공시이율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률은 상당히 낮지만 원금 보장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보험이기 때문에 2달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실효가 된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연금저축 펀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가 되니까 당연히 기대 수익률은 높지만 또 반대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그 밖에 펀드기 때문에 본인이 내고 싶을 때 내고 싶지 않을 때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일장일단이 있는데 권 의원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상 연금저축이라는 상품 자체를 그렇게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제 조삼모사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까 전에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물론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올해까지는 당연히 이제 그 400만 원을 다 내셨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내년에 소득공제를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내후년에 세액공제를 받으실 때에는 처음부터 무조건 400만 원을 납입하시지 마시고 한 10월이나 11월 달 정도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다가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드린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다음에 그 납입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금저축은요, 납입 과정에서 이미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에는 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좀 맞습니다.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세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연금을 받을 때 그 원천 징수하는 연금 소득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5.5%를 이제 그 원천 징수를 하고요. 네. 70세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4.4%, 80세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거보다 나중에 늙어서 연금으로만 생활을 하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있던 간에
매년 5월 달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 좀 더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연금소득 외로 그렇다면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것도 부담스럽겠네요. 자, 그러면 내야 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노후에 네. 그 실제로 받게 되는 연금이라던가 그 외에 뭐 부동산 임대소득, 네. 사업소득 등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게 이제 올해부터 바뀐 그 연금소득세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작년까지는 연 6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즉 한 달에 50만 원 이상만 연금으로 받게 되면은 네. 매년 5월 달이 되면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이라던가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 외에 사적연금, 즉 개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준비한 연금저축이라던가 아니면은 퇴직연금, 네. 연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물론 나중에 순수하게 연금만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연금 같은 경우에도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데요.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역시 매년 5월 달마다 세무서를 들락날락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주위에도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세금 걱정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국민연금이라던가 아니면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다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1년 이전에 가입하신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은퇴하셔가지고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걱정을 안 하시고 사시는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에 대한 세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됐고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았어야 됐는데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본 결과 이 연금저축에 가입하셔가지고 10년 동안 유지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중간에 손해를 많이 보시더라도 다 해약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 연금저축으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 세금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연금저축 가입해서 소득공제 받을 때는 좋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고 또 매년 5월 달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불편함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네. 비과세 상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비과세 상품이라고 하면 저축성 보험이 예, 맞습니다. 있을까요? 예. 그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네. 10년 동안 납입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사실 납입 기간 10년이 아니라 계약 기간만 10년 동안 유지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10년 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이자 소득에 대해서 다 세금을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세금을 안 내는 상품이 더 있습니다. 주식입니다. 주식이요? 예. 주식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주식을 매도할 때 손해가 나건 이익이 나건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0.3%의 거래세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양도 차익, 즉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종합과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익이 예를 들어 뭐 100%, 200%가 났다라고 했을 때도 그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가 있는 상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국세청에서 매년마다 수익이 나면은 세금을 걷고 손해가 나면 다시 세금을 환급해주고 이러면은 국세청이 힘들겠네요. 예, 그렇죠. 그 네. 계산법이 너무나 힘들겠죠. 네.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매도할 때마다 0.3%씩 그 거래세를 내도록 하고 있고요. 네.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5년 정도까지는 이 부분은 쉽게 개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금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주식과 비과세 보험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렇죠.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큰 틀에서는 주식과 이 비과세 보험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권희중 투자자문위원과 함께 2015년부터 달라지는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그리고 비과세 포트폴리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소득공제를 비롯해서 재무설계에 대해서 좀 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말정산 소득공제 3편에 걸쳐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소득공제 항목과 또 세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납세자의 권리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